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 크림소다. 다시 돌아왔어요. 22페이지부터 읽을게요. 산들 사이에 시골길과 논이 펼쳐져 있었다. 그런 풍경이 돌연 사라지고 시야가 탁 트였다. 그 직후 옆에 앉아있는 아리마 히로마사가 후후 하고 크게 한숨을 쉬었다. 감탄과 경악이 절반씩 섞인 한숨이었다. 이렇게 논밖에 없는 풍경은 처음 봤어. 산간을 달리는 고속도로가 고가교에 들어가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전원 풍경, 완벽한 전원이었다. 아직 모내기를 안 한 논에는 물이 채워져 있어서 4월의 파란 하늘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었다. 저 멀리에는 공업지대가 있는지 커다란 굴뚝이 여러 개 우뚝 솟아 있었다. 데러키, 넌 고향이 어디야? 도쿄에서 나고 자란 아리마에게 도무치카는 가나가와라고 답했다. 뭐 가나가와에서 유명한 요코하마나 가와사키나 가마쿠라는 아니지만 대도시는 아닐망정 이렇게 사방에 논밖에 없는 시골도 아니었다. 산, 강, 바다, 평야 등 풍요로운 자연이 있는 곳이긴 해도 농경이 엄청나게 발달한 지역도 아니었다. 난 벌레는 싫어하는데 괜찮을까? 물리자마자 즉사할 정도로 위험한 벌레는 없지 않을까? 일본이잖아. 그래도 아리마는 괜찮을까? 하고 자꾸만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와 동시에 법스 앞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마이크를 든 조각과 4학년인 오쇼 선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로로도 크고 세로로도 큰 이 선배한테는 50인승 대형버스조차도 좁은 것 같았다. 오늘은 맑음 하고 그가 거드름 피우듯이 마이크 테스트를 하자 버스에 타고 있는 유학과 학생들의 시선이 저절로 그에게 집중됐다. 네, 유학과 1학년 여러분, 이제 곧 도칸도 종점에 도착합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가 10분쯤 더 가면 여러분이 오늘 묵을 장소에 도착합니다. 출발 전에도 말했듯이 거기 도착하면 짐을 내리고 반별로 행동하게 됩니다. 꾸물거리면 안 돼요. 아무도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았다. 덩치도 크고 빡빡머리인 오시오 선배는 무섭게 생겨서 위압감이 있었다. 본인도 그 점이 마음에 걸리는지 출발하기 전에 4학년 친구들은 나를 오쇼, 일본어로 손님, 아니 스님이라고 부르니까 너희 1학년들도 편하게 오쇼 선배라고 부르면 돼 하고 친근하게 인사했었다. 그래도 충분히 무서웠지만 하나부사 미술대학에 입학한 1학년생은 5월 연휴 전에 신입생 합숙이란 이벤트에 강제로 참가하게 된다. 4월 마지막 주에 대형버스를 5대 동원해서 이바라키의 남동부까지 가서 5박 6일 합숙을 하는 것이다. 교직원 이외에도 상급생 몇 명이 3일씩 참가한다. 전반 3일 동안의 조교로서 유학과 신입생들을 도와주러 온 사람을 뜬금없게도 유학가 아니라 조각을 전공하는 오초 선배와 또 같은 조각가인 이나베 데스코 선배였다. 데스코 선배가 멀미하는 사람은 없나? 하고 1학년한테 말을 거는 사이에 도모치카는 가방에서 합숙 계획표를 꺼내 펼쳐봤다. 어젯밤에도 질리도록 읽었지만 그 합숙 내용을 새삼 확인했다. 미대생 합숙이니까 5박 6일 동안 미친듯이 그림이나 그리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스케줄은 전혀 없었다. 그럼 무엇을 하느냐? 농사 체험이다. 학과와는 상관없이 편성된 반 학생들끼리 체험 장소인 농가나 목장으로 끌려가서 농사 일을 하는 것이다. 도모치카는 전반 3일 동안은 옆자리의 아리마와 같은 반이다. 그들이 가는 곳은 연근 농가. 후반에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NPO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의 일을 도우러 간다. 커다란 불안감과 작은 흥분감으로 가득 찬 대형 버스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거대한 호수 가장자리를 따라 오래된 2차선 도로를 타고 북상했다. 농가밭과 산만 끊임없이 이어지고 시골의 목조 농가 외에는 진짜 아무런 건물도 없는 풍경이 펼쳐졌다. 아리마가 차원의 틈새에 낀 것 같아 라고 중얼거렸을 무렵 버스는 2시간 가까이 되는 여행을 마치고 산꼭대기에 있는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6일 동안 머무는 숙소는 거대한 현립체험센터였다.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좀 높은 산 위에 세워진 체험센터는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마치 수용소 같은 느낌도 들었다. 오쇼 선배가 말한 대로 우리는 각자 정해진 방에다 짐을 놔두고 즉시 건물 밖으로 나와서 반별로 미니버스에 탑승했다. 차 안에서 같은 반 친구들끼리 자기소개를 마칠 무렵에는 우리의 체험 장소인 연근 농가 다카하시 농원에 도착했다. 우리는 3일 동안 여기서 연근을 심을 것이다. 버스에서 내린 도모치카가 본 것은 고가고속도로에서 내려다봤던 물이 개어있던 논이 아니라 늪이었다. 멀리서 볼 때에는 모내기 전의 논이랑 똑같아 보였지만 색깔이 달랐다. 훨씬 더 흙의 깊이가 깊고 물은 흙탕물이었다. 그런 늪 같은 연근밭 옆에는 농가가 있었다. 그 농가 앞에 내던져진 노모치카와 친구들은 한동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야, 저거 뭐야? 아리마가 가리킨 곳에는 새하얀 새 한 마리가 있었다. 가느다란 다리와 긴 목과 부리, 먹이라도 찾는 걸까? 밭과 밭 사이를 유유히 걸어다니고 있었다. 백로 아니야? 같은 반 일본학과 남학생이 그렇게 말했다. 그 직후에 등 뒤에서 어이! 하고 큰 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 못지않게 커다란 발소리가 이어졌다. 와, 진짜로 10명이나 와준 거야? 농한 경영자라고 하기에 얼마나 무섭게 생긴 할아버지가 등장할까 했더니 실제로 나타난 사람은 40대 초반인 것 같은 남자였다. 스포츠 머리에 헌팅 캡을 쓴 남자. 그 뒤에는 훨씬 더 젊은 20대 남성이 2명이나 있었다. 그들은 도모치카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정말로 10명이나 보내줬어? 최고네! 어휴, 살았다. 하고 뜬금없이 악수를 청했다. 아, 미안. 우리는 이번이 처음이거든. 이번 학생들을 받는 게. 헌팅캡을 쓴 남자가 안녕, 난 다카시야. 하고 모자를 벗더니 도모치카와 친구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이반의 리더인 영상과 학생이 대표로 인사하고 한 사람씩 자기소개를 했다. 다카시 아저씨와 젊은 20대 농원 직원들은 농가의 마당에 있는 사무소로 우리를 데려갔다. 낡아 빠진 비닐 소파가 놓여있는 휴게실에는 사람 수만큼의 작업복과 장화가 준비되어 있었다. 작업복은 잠수복처럼 공으로 된 것이었다. 장화는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농협용 장화였다. 차 한 잔도 대접 안 했는데 미안하지만 당장 작업부터 시작할까? 더러워져도 상관없는 옷을 가져오란 말은 미리 들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고등학교 때의 체육복이나 빛바랜 추리닝을 입고 있었는데 그 위에 작업복을 껴입었다. 진흙도 물도 막아주는 고무 작업복은 무겁고 움직이기 불편했다. 한 발 먼저 옷을 다 갈아입은 도모치카는 휴게실 벽에 붙어 있는 사진과 신문기사를 구경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헌팅캡을 쓴 다카지 아저씨가 아마도 아내와 자식과 부모님인 듯한 사람들과 함께 연근을 끌어안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잡지에 실린 기사를 오려낸 것이었다. 사진 위에는 연근과 같이 살고 연근과 같이 죽는다고 적혀 있었다. 또 실제로 유통되는 연근 포장지에도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야, 이거 봐. 가까이 있던 아리마를 손짓으로 불러서 그 기사를 보여줬다. 아리마는 우와 하고 신음소리를 내더니 목소리가 들리는 범위 내에 다카지
지아씨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나서 말했다. 난 연근과 같이 죽고 싶지는 않은데... 응, 나도 그래. 도모치카가 조그맣게 동의했을 때 사무소 문이 열렸다. 다카시 아저씨가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연근 씹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강의가 끝난 뒤 썰매 같은 것에다가 대량의 씨 연근을 싣고 밭으로 들어갔다. 아무리 봐도 밭처럼 보이지 않는 늪 속에 발을 집어넣자 단번에 허벅지까지 푹 들어갔다. 진흙이 종아리를 지나 허벅지까지 천천히 압박해왔다. 나머지 한쪽 발을 집어넣었더니 진흙 속에 냉기가 몸으로 기어 올라왔다. 좀 떨어진 곳에서 아리마의 한심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발을 움직여봤다.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하반신만 중력이 다른 세상에 가 있는 것 같았다. 과연 살아서 도쿄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예감이 진흙과 함께 내 가슴을 꽉 쥐었다. 28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